일본 언어 학계가 술렁입니다. 듀오링고 통계, 일본에서 영어 다음으로 많이 배우는 언어 4년 연속 2위 한국어입니다. 전문가들은 한류 붐이 꺼지면 끝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붐은 안 꺼졌고 학습자는 늘었습니다. 대학 수강 신청 서버가 마비됩니다. 대기 인원 수백 명. 중국어도 영어도 아닙니다. 콘텐츠 소비가 학습으로, 학습이 사용으로, 사용이 선택으로. 일본 젊은 세대가 만든 순환 구조였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대학 한국어 교육 현장 조용한 역전의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일본 간토 지역 한 사립대학에서 외국어 교육 과정을 평가하는 연구자입니다. 전공은 응용언어학이고 제2외국어 선택 동기와 학습 지속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 일본 대학에서 제2외국어의 왕좌는 확고했습니다. 중국어였죠. 경제 대국과의 비즈니스 수요, 실용성, 취업 연계성.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는 그 아래 어딘가에 있었고 대부분의 동료 연구자들은 한류 붐이 꺼지면 학습자도 줄어들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교양 한국어 수업은 전체 대학의 절반 정도에서 개설되어 있었지만 전공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은 20곳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학습 동기 조사에서도 여행이나 학점 취득이 대부분이었죠. 진지한 학문적 관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이런 데이터를 볼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결과라고요. 2019년 봄, 외국어 교육 커리큘럼 개편 회의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단순했습니다. 예산 삭감에 따른 강좌 축소, 누구의 수업이 줄어들 것인가. 중국어 담당 교수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실용성 측면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중국어는 비즈니스 언어이고 영어는 국제 공용어입니다. 한국어 담당 강사는 조용히 자료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 강사였는데 아직 정년 트랙에 들어가지 못한 비정규직이었죠. 발언권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저는 회의 내내 한국어 강좌가 축소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통계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학습자의 동기가 낮고 전문 교원이 부족하며 교육 과정도 체계적이지 않다. 이것이 당시 일본 대학 한국어 교육의 현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어 담당 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힘드시겠네요. 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괜찮습니다.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이 뭘 어쩐다는 건가? 통계상 학습 동기도 낮은데. 그해 가을, 교양 외국어 수업의 수강 신청 데이터를 분석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매년 하는 루틴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엑셀 파일을 열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 수업의 수강 신청 인원이 전년 대비 증가해 있었습니다. 저는 데이터 입력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인해봤지만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한국어 수강 인원이 늘었는데요. 연구원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작년부터 조금씩 늘고 있어요. 조금씩이라는 표현이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당시 저는 그 변화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한류 드라마가 몇 편 히트했으니 반짝 관심이 생긴 것이겠지. 곧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다. 중국어의 실용적 가치를 한국어가 넘어설 수는 없다. 문화 콘텐츠에 대한 일시적 호기심과 언어 학습은 별개의 영역이다.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신뢰하던 기존의 분석 틀 자체가 새로운 세대의 언어 선택 패턴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젊은 학습자들은 취업이나 학점이 아닌 완전히 다른 동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의 중심에는 제가 무시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드라마, 음악, 콘텐츠. 저는 이것들을 진지한 학습 동기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희 첫 번째 오판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대학은 폐쇄됐고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됐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외국어 학습에 치명적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대면 수업 없이 언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으니까요. 특히 한국어처럼 학습 동기가 약한 언어는 더 빠르게 이탈자가 생길 것이라 봤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갇힌 학생들이 넷플릭스를 켰습니다.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에서 한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드라마 대사, 아이돌 가사, 예능 자막. 학생들은 자막 없이 직접 이해하고 싶다는 욕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해 여름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외국어 수강생들의 학습 동기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였습니다. 결과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 수강생들의 응답이 다른 언어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중국어 학습자들은 취업, 비즈니스,
자기 개발을 꼽았습니다. 프랑스어 학습자들은 문화 교양, 여행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학습자들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말을 직접 알아듣고 싶어서라고 답했습니다.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팬 커뮤니티에서 소통하고 싶어서. 저는 처음에 이 응답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취미 수준의 동기라고 생각했죠. 학문적으로 유의미한 학습 지속성을 보일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의 중도 이탈률이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언어보다 완강률이 높았습니다. 온라인 학습 환경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콘텐츠를 찾아 소비하며 보조 학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교재 외에 유튜브 영상, 드라마 클립, 가사 번역 사이트를 활용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동료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거 좀 특이하지 않아요? 다른 언어는 온라인 전환 이후 이탈률이 올랐는데 한국어만 안정적이에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표본수가 적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연구원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표본수 문제가 아니에요. 패턴이 일관돼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듀오링고의 일본 내 언어 학습 순위가 떠 있었습니다. 1위 영어, 2위 한국어, 중국어는 3위였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예요? 2020년부터요. 그 전에도 한국어가 올라오고 있었는데 팬데믹 이후로 확실해졌어요. 저는 그 통계를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듀오링고는 어학 앱일 뿐이고 정규 교육 과정과는 다르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가을 학기, 우리 대학의 한국어 초급반 수강 신청 인원이 정원을 초과했습니다. 대기자가 발생했습니다. 10년간 이 대학에서 일하면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한국어 담당 강사가 학과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반을 하나 더 개설할 수 있을까요?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요. 학과장이 난색을 표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내년에 검토해보죠. 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과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여전히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집에 갇힌 학생들이 시간이 남아서 언어 앱을 만지작거리는 것이겠지. 정상화되면 돌아올 것이다. 그런데 2021년에도 수강 신청 인원은 줄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도요. 2023년에도 저는 그제야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한국어인가? 일본 학생들이 접하는 외국 콘텐츠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드라마, 영국 음악, 중화권 영화. 그런데 왜 유독 한국어 학습으로 연결되는 것일까? 영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학생들이 영어 학습에 더 열중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직접 말해줬습니다. 2023년 4월, 저는 한국어 수업을 직접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었을 때 첫인상은 의외로 평범했습니다. 20명 남짓한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강사가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다른 언어 수업에서 느꼈던 무기력함이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살아 있었습니다. 강사가 질문했습니다. 오늘 배울 표현입니다. 괜찮아. 이 표현 어디서 들어봤어요?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드라마에서요. 주인공이 울고 있는 친구한테 말할 때요.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노래 가사에도 나와요. 아이돌 노래에서 자주 들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교재에 나오기 전에 학생들이 이미 그 표현을 알고 있었습니다. 콘텐츠를 통해 먼저 접했던 겁니다. 강사는 이 점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 표현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 생각해 볼까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위로할 때, 걱정하지 말라고 할 때, 괜찮냐고 물을 때. 교과서적 설명이 아니라 실제 맥락에서 체득한 이해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몇몇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응해줬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계기가 뭐예요? 학생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좋아하는 아이돌 영상을 보고 싶어서요. 자막이 늦게 올라오니까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알아듣고 싶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달라요. 처음엔 듣기만 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말하고 싶어요. 한국 가서 직접 대화하고 싶어요. 저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외국어는 안 배워요? 영어나 중국어는요? 학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어는 학교에서 계속 했는데 재미없었어요. 중국어는 시작도 안 했고요. 한국어는 달라요.
배우고 싶은 이유가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서 핵심을 포착했습니다. 배우고 싶은 이유. 내재적 동기. 언어학에서 가장 강력한 학습 지속 요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실로 돌아와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온라인 언어학습 플랫폼의 통계를 뒤졌습니다. 한 교육 플랫폼의 조사 결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어 학습자의 동기 분석이었습니다. 전체 외국어 학습자 중 취미를 이유로 학습한다는 응답은 약 23%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학습자 중에서는 46%가 취미라고 답했습니다. 2배였습니다. 반대로 커리어나 학업을 이유로 드는 비율은 다른 언어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기존 관점으로 보면 취미 동기는 약한 동기입니다. 지속성이 낮을 것이라 예측됩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반대였습니다. 한국어 학습자들의 이탈률이 낮았습니다. 왜일까요? 며칠 후 한국어 담당 강사와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수업에서 학생들 반응이 좋던데요. 비결이 뭐예요? 강사가 웃었습니다. 비결이랄 건 없어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오거든요. 이미 안다고요? 네. 드라마나 음악으로 먼저 접해요. 저는 그걸 정리해주는 역할이에요. 학생들한테 한국어는 낯선 언어가 아니에요. 익숙한 언어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익숙한 언어. 이것이 다른 외국어와 한국어의 차이였습니다. 학생들은 수업 전에 이미 수백 시간의 청취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시청, 음악 감상, 유튜브 영상. 비공식 학습이 공식 학습보다 먼저 시작되어 있었던 겁니다. 강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도움이 돼요. 한글이요? 네. 학생들이 처음 한글을 배울 때 놀라요. 글자 모양이 발음이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기억은 혓뿌리가 목구멍 막는 모양. 이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 이런 설명을 하면 신기해해요. 다른 문자에는 없는 특징이거든요. 저는 한글의 구조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게 학습에 도움이 되나요? 많이요. 한글은 규칙적이에요. 예외가 적어요. 글자를 읽는 법을 한번 익히면 모르는 단어도 발음할 수 있어요. 영어는 그게 안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해 6월,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외국어 교육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저는 매년 이 자료를 검토하는데 2023년 보고서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제2외국어 과목 중 한국어 채택률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수준의 변화는 대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접한 학생들이 대학에서도 한국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신호라고 느꼈습니다. 같은 시기 흥미로운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규슈 지역의 한 학교 법인이 2025년에 새 대학을 개교하면서 현대한국학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학부 이름에 한국이 들어가는 것은 일본 대학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언어, 문화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부였습니다. 동료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야? 한류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저는 예전 같으면 동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쎄요. 수요가 있으니까 학부를 만드는 거 아닐까요? 교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가 그런 말을 하다니. 한국어에 관심 없다고 하지 않았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 생각의 변화가 낯설었습니다. 7월에 접어들면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쿄의 리쿄 대학이 한국어 전문 강사를 증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수년간 한국어 강의 이수자가 증가해서 기존 인력으로는 감당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2024년 새 커리큘럼 시작에 맞춰 채용을 진행한다고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우리 대학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대기자가 발생해도 반을 늘리지 못했던 그 상황.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학생들을 돌려보냈던 일. 다른 대학들은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멈춰 있었습니다. 8월 여름방학 기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일본 전국의 대학에서 한국어 강사를 구하는 구인 공고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매일같이 새로운 공고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할 것 없이 한국어 교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중인 일본인 박사과정생과 온라인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어 강사 구인이 많다는 거 알아요? 박사과정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들었어요. 주변에서 귀국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 교육 전공하면 자리가 많대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한류 때문인가요? 박사과정생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한류도 있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세대한테 한국어가 멋있는 언어가 됐어요. 인스타그램에 한국어 넣으면 세련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화장품 쓰고, 한국 음식 먹고, 한국어 배우는 게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된 거죠. 라이프 스타일.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언어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9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올해 수강 신청 데이터를 기다렸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한국어 초급반 정원 초과, 대기자 발생. 하지만 이번에는 학과장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내년에 반을 하나 더 개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봅시다. 한국어 담당 강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학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대학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회의실을 나오면서 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뭐요? 선생님이 수업 참관하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학생들이 바꾼 거예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변화의 주체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뒤늦게 그 변화를 인식한 것뿐이었습니다. 2024년 3월, 듀오링고가 연례 언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매년 확인하는데 이번에는 발표 직후 바로 열어봤습니다. 예감이 있었거든요. 결과는 예상을 확인해 줬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학습하는 언어 1위 영어, 2위 한국어. 5년 연속이었습니다. 중국어는 여전히 3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다른 데이터였습니다. 일본 내 한국어 학습자 비율이 전체의 25%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영어가 84%로 압도적이었지만 2위와 3위 사이의 격차가 2배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어 25%, 중국어 12.5%. 이건 단순한 우위가 아니었습니다. 압도적 차이였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 과거의 제 예측을 떠올렸습니다. 한류가 꺼지면 한국어 학습도 줄어들 것이다. 일시적 현상이다. 중국어의 실용적 가치를 넘어설 수 없다. 전부 틀렸습니다. 같은 달 또 다른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일본 관광청의 해외여행 의향 조사였습니다. 2025년 해외여행 계획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30.4%의 응답자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29세 이하 여성 중에서는 52.1%가 한국 방문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이 두 통계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언어학습과 여행 의향,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 했고, 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순환 구조였습니다. 4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드디어 한국어 초급반이 하나 더 개설됐습니다. 2개 반이 동시에 운영되는 건 개교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반 모두 정원이 찼습니다. 대기자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저는 수강 신청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어 수강생의 구성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문학부나 국제학부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공학부, 경제학부, 의학부 학생들도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전공과 무관하게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늘어난 겁니다. 한 경제학부 학생을 인터뷰했습니다. 왜 한국어를 선택했어요? 경제학이랑 관련이 있나요?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관련 없어요. 그냥 배우고 싶어서요. 한국 여행 갔을 때 말이 안 통해서 답답했거든요. 다음에는 직접 말하고 싶어요. 중국어나 영어는 안 배워요? 영어는 이미 할 줄 알아요. 중국어는 흥미가 없어요. 한국어는 쓸 곳이 있잖아요. 드라마 보고, 음악 듣고, 여행 가고, 쓸 곳이 있다. 이 표현이 핵심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한국어는 추상적인 스펙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처가 있는 언어였습니다. 당장 오늘 밤 볼 드라마, 내일 들을 음악, 다음 달 갈 여행.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5월, 저는 학회에서 발표할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일본 대학생의 제2외국어 선택 동기 변화였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다가 한 연구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호의적 태도가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호의적 태도로 이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 드라마나 음악만 좋아하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감은 별개라는 거였죠. 그런데 최근 연구들은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문화 호감과 국가 호감 사이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언어 학습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한국 사람들, 한국 문화와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언어를 통해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6월, 학기 말 평가 시즌이 됐습니다. 한국어 수업의 성적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평균 점수가 다른 외국어 수업보다 높았습니다. 출석률도 높았습니다. 과제 제출률도 높았습니다. 한국어 담당 강사에게 물었습니다. 학생들 성적이 좋네요. 특별히 하신 게 있어요? 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똑같이 가르쳤어요. 학생들이 달라진 거예요. 스스로 공부해와요. 유튜브 보고, 앱으로 복습하고, 드라마 보면서 따라해보고, 수업 시간에 배운 표현을 실제로 써본 경험을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저는 끄덕였습니다. 교실 밖의 학습이 교실 안의 성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의문에 빠졌습니다. 왜 하필 한국어인가? 콘텐츠 소비가 언어학습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영어나 중국어는 같은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요? 미국 드라마도 인기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영어 콘텐츠는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영어 드라마를 보고 영어 공부에 불타는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중국 영화나 드라마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 학습 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만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언어학 전공 동료에게 찾아갔습니다. 왜 한국어만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동료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몇 가지 가설이 있어. 첫째, 접근성. 한글은 배우기 쉬워. 알파벳처럼 생겼지만 규칙이 더 명확해. 일주일이면 읽을 수 있다고들 하잖아. 저는 끄덕였습니다. 한국어 담당 강사도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둘째, 거리. 한국은 가까워. 비행기로 2시간이면 가. 배운 걸 바로 써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지. 영어를 배워도 미국 가려면 10시간 넘게 걸리잖아. 그것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 여행을 언급하는 빈도가 높았습니다. 셋째, 이건 좀 추측인데 콘텐츠의 특성이 다른 것 같아. 한국 콘텐츠는 팬덤 문화가 강해. 아이돌이 팬들과 직접 소통하잖아. 라이브 방송하고 메시지 보내고 팬 입장에서는 그 말을 직접 알아듣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지. 저는 그 말에 무릎을 쳤습니다. 영어 가수나 배우는 팬과 그렇게 직접 소통하지 않습니다. 중국 연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아이돌은 달랐습니다. 팬들에게 직접 말을 걸고 팬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읽었습니다. 그 소통의 언어가 한국어였습니다. 8월, 저는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사용 패턴을 조사해봤습니다. 한국어 수강생들에게 동의를 받고 인스타그램 계정을 살펴봤습니다.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로 된 해시태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프로필에 한국어 문구를 넣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한국어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학생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멋있어 보여서요. 한국어 넣으면 세련돼 보이잖아요. 친구들도 다 그래요. 세련돼 보인다. 저는 이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어가 멋진 언어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제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한국어는 마이너한 언어였습니다. 배우는 사람도 적었고 배운다고 하면 특이하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9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외국어 수업 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각 언어 담당 교원이 나와서 자기 수업을 홍보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 순서였습니다. 영어 소개 때는 학생들이 조용했습니다. 어차피 필수니까요. 중국어 소개 때는 관심 있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랑스어와 독일어 때는 반응이 미미했습니다. 한국어 담당 강사가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가 한국어로 인사하자 강당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는 표현이었으니까요. 학생들이 이미 그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수업에서는 드라마에서 들었던 표현, 노래 가사에 나왔던 단어를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저거 듣고 싶어. 나도. 오리엔테이션이 끝난 후 한국어 수업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사무실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수강 신청 기간 전인데도 대기 명단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강사의 능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콘텐츠를 통해 한국어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것을 정식으로 배우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강사는 그 욕구에 불을 붙인 것뿐이었습니다. 10월, 중간고사 시즌이 됐습니다. 저는 한국어 수업의 시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기초적인 문법과 어휘를 묻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답안지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교재에 없는 표현을 쓴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드라마나 노래에서 배운 표현들이었습니다. 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강사가 웃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서 배운 거예요. 저한테 와서 이 표현 맞냐고 물어보는 학생도 있어요. 드라마에서 들었는데 확인하고 싶다고요. 교실이 유일한 학습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일상 속에서 계속 한국어를 접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저는 학회 발표를 위해 도쿄로 출장을 갔습니다. 외국어 교육 관련 학회였는데 올해는 특별 세션이 하나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언어 교육의 변화라는 주제였습니다. 발표자 명단을 보니 한국어 교육 관련 발표가 3건이나 있었습니다. 예년에는 한 건도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첫 번째 발표는 오사카의 한 대학 교수였습니다. 주제는 한국어 학습자의 동기 변화였습니다. 발표 내용 중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어 학습 동기가 취업이나 학업과 연결되지 않아서 약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내재적 동기가 강한 학습자가 외재적 동기가 강한 학습자보다 학습 지속성이 높습니다. 한국어 학습자들은 좋아서 배우는 겁니다. 이게 약점이 아니라 강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학생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교토의 연구자였습니다. 주제는 한글의 학습 효율성이었습니다. 한글은 자질문자입니다. 글자의 모양이 발음 방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문자 체계에서 매우 독특한 특징입니다. 학습자 입장에서는 글자와 소리의 연결이 직관적이기 때문에 초기 학습 장벽이 낮습니다. 발표자가 화면에 한글 자음을 띄웠습니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입니다.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미음은 입술 모양입니다. 이런 설명을 들으면 학습자들이 신기해합니다. 왜 이 글자가 이렇게 생겼는지 이해가 되니까요. 저는 한글의 구조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학습 효율성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발표자의 설명을 들으니 납득이 됐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도쿄의 젊은 연구자였습니다. 주제는 세대별 언어 선택의 차이였습니다. 중장년층은 실용성을 기준으로 언어를 선택합니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가,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중국어나 영어를 선택합니다. 반면 젊은 세대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어가 나의 정체성과 맞는가, 내가 속하고 싶은 문화와 연결되는가. 발표자가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세대별 언어 선택 동기 비교였습니다. 20대 이하에서 문화적 관심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열쇠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언어학습 패러다임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한류가 쇠퇴하면 한국어 학습도 감소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세 번째 발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류는 이미 20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기간이면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한국어 학습자가 다시 콘텐츠 소비자가 된다는 겁니다. 한국어를 배운 사람이 더 많은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고 그것이 다시 한국어 학습을 촉진합니다. 자기 강화 순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관찰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더 많은 콘텐츠를 소비했고 더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더 열심히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저녁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여러 대학의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한국어 교육으로 흘러갔습니다. 우리 대학도 내년에 한국어반을 늘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늘렸는데 또 부족해요. 강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어는 마이너 언어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산 삭감 대상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대학이 한국어 교육 확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 교수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대학은 어떠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빠릅니다. 그 밤 호텔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어 교육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실용성 중심에서 문화적 연결 중심으로. 그리고 그 변화의 선두에 한국어가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강의실로 향하면서 복도 게시판을 훑어봤습니다. 외국어 수업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어 초급반 3개, 중급반 2개. 2년 전만 해도 초급반 하나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5개 반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담당 강사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예전에 비정규직 강사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전임 트랙에 들어갔습니다. 학과에서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한 겁니다. 선생님, 오늘 수업 참관 오시는 거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 중급반 보려고요. 강사가 웃었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할 거예요. 선생님이 관심 가져주시면 힘이 나거든요. 저는 그 말에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무시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한국어 수업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중급반 강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학생 2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 초급반보다 많은 인원이었습니다. 초급에서 중급으로 올라오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이탈률이 낮아진 겁니다. 강사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존댓말과 반말의 차이를 배울 거예요. 한국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친구끼리는 반말 쓰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존댓말 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반말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반말로 바뀌는 건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예요. 한국어에서는 말투가 관계를 보여줘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법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 내년에 한국 유학 가려고요. 어느 대학이요?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이요.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처음 한국어 배울 때 여기까지 올 줄 알았어요? 학생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처음엔 그냥 아이돌 노래 가사 이해하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배우다 보니까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 사회가 어떤지. 언어가 문화로 연결되더라고요. 언어가 문화로 연결된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어 학습의 본질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단어와 문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와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4월, 저는 연구실에서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어 수강생 수, 이탈률, 성적 분포, 진학 현황. 모든 지표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일시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중에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전에는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콘텐츠에서 연결로 일본 대학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논문 서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본 연구는 일본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과거 한국어는 마이너 언어로 취급받았으나 현재는 영어 다음으로 인기 있는 제2외국어가 되었다. 이 변화의 동의는 실용성이 아니라 문화적 연결이었다. 학습자들은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 한국어를 선택했다. 저는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5년 전에 저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어 강좌가 취소될 것이라 확신했던 그때. 학습 동기가 낮다고 무시했던 그때.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학생들이 보여준 것은 새로운 언어 학습의 모델이었습니다. 콘텐츠 소비에서 시작해 학습으로, 학습에서 사용으로, 사용에서 다시 선택으로. 이 순환 구조가 한국어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한국어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언어 교육이 이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저는 논문 결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어 학습의 성장은 한류의 성공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학습자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사용하고, 재선택하는 과정이 있었다.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의 정책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의 움직임이었다. 학생들이 먼저 움직였고, 대학이 따라갔다. 창밖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변화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됐습니다.